지금부터 크게 한 세 파트로 나누어서 휴먼 지놈 베리에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지놈 베리에이션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 중에 한 예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분류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분류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 경계 이 정의도 명확하지 않고요. 서로 겹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흔히들 좋은 분류법은 MECE 원칙을 따라야 된다 그러죠.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제 분류를 했을 때 당연히 어떤 클래스 간에도 서로 겹침은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하나의 아이템을 찾으면 그건 여기에 들어가면 딴 데 들어갈 수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 하나에 속한 게 딴 데도 속한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Collectively Exhaustive란 거는 이 항목들이 모든 걸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빠지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항목도 겹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어떤 항목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MEC 원칙인데 이런 분류는 이 MEC 원칙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아주 엉성한 분류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엉성한 분류법을 왜 설명하느냐? 휴먼 지론 베리에이션을 이렇게 설명하는 아주 좋은 분류법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의들도 다 애매하고요. 그 정의들 자체가 약간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이름을 편의적으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이름들이어서 아직 아주 완벽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좀 없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런 분류법보다는 좀 역사적인 맥락에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표는 휴먼 몰리큘러 제네틱스라는 교과서의 세컨드 에디션 2판에 있던 내용을 제가 좀 모디파이한 겁니다. 최근 버전은 아마 이런 내용이 사라진 것 같긴 한데요.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이런 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본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 휴먼 지놈에 존재하는 베리에이션들은 옛날부터 유전학 연구에서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고 또 어떤 위치를 표시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마커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휴먼 지네틱 마커라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휴먼 지롬 베리에이션들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다뤄볼 건 블러드 그룹 혈액형입니다. 자, 혈액형에는 로커스가 몇 개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과서에는 약 20개라고 적혀 있고요.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 30개가 넘게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걸 2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ABO 혈액형 로커스 하나 있고 RH 플라스마스 로커스 하나 있고 2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2가지 혈액형이 가장 잘 알려진 이유는 그게 수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수혈할 때 그걸 맞춰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수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또 다른 여러 종류의 혈액형들이 잘 알려져 있었고 특히 60년대 이전에 많이 활용된 바 있습니다. 60년대 이전이라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DNA를 거의 잘 모르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그때 DNA 무슨 지노타이핑 이런 건 생각을 못할 때고 다만 정말 고전적인 범위 내에서 휴먼 지놈의 뭔가 차이들을 찾고 싶은데 그런 걸 찾아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피 뽑아서 피에서 무슨 특성을 연구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주로 이제 면역학적 방식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 뭔가 사람과 사람이 다르다 이런 걸 찾아내는데 그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어떤 실에 꿰인 구슬 같은 걸로 보면 그런 구슬이 생각보다 여러 곳에 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앞 시간에 우리는 휴먼 지롬 베리에이션을 연구하는 이유가 휴먼 지롬 베리에이션과 어떤 피노타입 차이 간의 연관성 찾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러드 그룹이란 거는 역사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쉬운 지노타이핑 툴인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혈액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AB 혈액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 피노타입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연관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지네틱 베리에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혈액형과 어떤 피노타입 간의 연관성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액형과
성격과의 상관성 연구, 혈액형과 지능의 연관성 연구, 혈액형과 비만, 혈액형과 특정 질병, 혈액형과 코로나,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연구하기 쉬우니까요. 이 블러드 그룹에 대한 지노타입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지노타입과 특정 피노타입을 한번 연관시켜 보자, 그 연관성 있나 보자 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베리에이션인 겁니다. 논문을 검색해 보면 뭐 50년대 이런 논문들, 뭐 질병들이 과연 혈액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뭐 이런 아주 옛날 논문부터 아주 최근 논문, 바로 얼마 전에 나온 최근 논문도 보면 AB 혈액형과 이뮤노디피션시 바이러스 인펙션의 감염 위험도 간의 연관성, 뭐 이런 연구들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혈액형에 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게 된 것은 HLA 타입입니다. 이거는 크로모좀 6번에 있고, 사실 이제 이 안에 뭐 HLA, A, B, C, DR, DQ 뭐 등등 있습니다만, 이걸 전부 다 묶어서 크게 하나로 묶어서 해프로타입으로 구성한다면, 이 해프로타입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 링키지 디스킬륨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로 다 묶는다고 하면 크게 하나의 로커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로커스에 엘릴이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장기 이식할 때 이 HLA 타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이 중에 이제 다 안 맞더라도 몇 개라도 맞으면 이제 장기 이식에 좀 더 적합하게 되는데, 사실 이 HLA 타입이 완벽하게 다 같은 사람이 거의 없죠. 비슷한 사람 찾기도 힘든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엘릴이 무지무지 않다는 겁니다. 거의 지구상의 인구수만큼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엘릴이 많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인포머티브 하겠죠. 현재는 HLA 타이핑도 주로 DNA를 분석해서 합니다만, 과거에는 DNA를 분석하지 않고 그 시로로지컬한 혈청학적인 방식으로 이걸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DNA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도 쓸 수 있었고, 굉장히 엘릴이 많아서 인포머티브하고, 그러니까 사용하기 유리했던 거죠. 특히 이 엘릴이 많아서 인포머티브하다는 것은 어소시에이션을 연구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HLA 타입도 질병과의 어소시에이션을 본 무수히 많은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실제로 HLA가 면역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관성을 검증해서 밝힌 논문도 많고, 설사 결과는 안 나오더라도 HLA와 어떤 질병과 연관성을 한번 보자 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연구 소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제로 이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RFLP입니다. 자, RFLP는 주로 대부분 몇 개의 엘리를 가지는 마커인가 하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RFLP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서던블럿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요즘은 잘 쓰진 않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DNA를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자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퀄런 같은 엔자임은 GAATTC라는 6베이스 페어가 맞으면 자르는데요. 휴먼 지롬에 그런 사이트가 몇 개 있냐 따져보면 거의 한 100만 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노믹 DNA가 한 100만 조각으로 잘리는 거죠. 그런 조각들을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동시켜서 전기홍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샘플에서 나온 DNA 조각들이 한 100만 조각 가까운 조각들이 쫙 크기별로 분류가 되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 전기홍동한 이 죄를 놓고 그 위에다가 DNA를 잘 달라붙게 하는 멤브레인을 올려놓은 다음에 밑에 버퍼를 놓고 위에 마른 종이 같은 걸로 이 물을 끌어당기면 이 버퍼가 이렇게 딸려 올라가면서 이 젤 속에 있는 DNA도 같이 이동하게 되고 하다가 DNA는 이 멤브레인에 다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걸린 멤브레인을 DNA가 걸리는 멤브레인을 꺼내서 이번에는 어떤 특정한 DNA 조각에다가 보통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제 붙여서 레이블링이라고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하르비션 시켜줍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수백만 개의 DNA 조각 중에서 요 프로브랑 상보적인 시퀀스를 가진 그런 곳에 가서 이 프로브가 달라붙겠죠. 그런 다음에 그 프로브를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이 종이 위에다가 엑스레이 필름 같은 걸 올려놓고 이제 감광을 시키면 프로브 붙어 있는 자리만 이제 감광이 돼서 여기에 시그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은 마커고 이런 식으로 밴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9kbase와 4kbase의 밴드가 하나씩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RFLP는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약자로서요. 이렇게 리스트션 엔자임으로 잘라서 이런 서던 블라스를 해봤을 때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밴드가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션 엔자임으로 자른 조각의 길이가 사람마다 다르다 하는 뜻의 용어입니다. RFLP가 나타나게 되는 기전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스닙, SMP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AT 페어인 경우와 GC 페어인 경우 이렇게 두 종류의 LED이 있는 스닙이 있다 칩시다. 어떤 사람은 AA, 어떤 사람은 GA, 어떤 사람은 GG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닙의 주의 시퀀스가 앞이 GA, 뒤가 TTC로 되어 있어서 하필이면 여기에 이퀄런이 자르는 GATTC 시퀀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DNA를 이퀄런이라는 엔자임을 잘랐을 때 다들 한 거의 100만 조각 가까이 잘리는데 이 A라는 사람은 이 GATTC를 포함하는 자리에서 이 G와 A 사이를 이제 자르게 되고요. 근데 하필이면 여기가 AT가 GC로 바뀐 사람은 이 GATTC 시퀀스가 아니게 됐으니까 여기는 이퀄런이 안 잘리게 됩니다. 즉 다른 자리는 다 공통적으로 잘리지만 이 자리는 잘리기도 하고 안 잘리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에 해당하는 조각의 DNA를 사용해서 프로브로 사용해서 서던을 했다면 여기가 잘리는 사람의 경우는 이 조각 즉 8.4kbca짜리 DNA 조각에 이 프로브가 달라붙을 거고요. 여기가 안 잘리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11kbca짜리 DNA 조각에 이 프로브가 달라붙을 겁니다. 그래서 서던블을 해보면 둘 다 잘리는 사람은 8.4kb 밴드만 보일 거고요. 둘 다 안 잘리는 사람은 11kb짜리 밴드만 보일 거고 하나는 잘리고 하나는 안 잘리는 사람은 8.4와 11kb 이렇게 양쪽 두 개의 밴드가 보이게 될 겁니다. 만약 이 지역에 있는 DNA 조각을 가지고 프로를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DNA 레블링 메소드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긴 조각의 DNA에다가 아이소토프를 바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제 랜덤 프라이머 방식으로 여기서부터 짧은 DNA 조각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수십 베이스짜리 조각을 막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다 이제 방사선 동요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DNA를 이용해서 프로브를 만들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짧은 DNA 조각들이 막 나오게 되고요. 그렇다면 그 DNA들은 요 프래그먼트, 즉 4.6kbase 프래그먼트에도 붙고 5.8kbca짜리 프래그먼트에도 붙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잘리는 사람은 4.6과 5.8, 안 잘리는 경우는 11과 5.8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5.8짜리 밴드는 다 똑같이 보이는데 이 11kb 밴드와 4.6kb 밴드를 가지고 11만 보이는 사람, 4.6만 보이는 사람, 둘 다 보이는 사람 이렇게 구별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지역을 프로브로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잘리고 안 잘리고 아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9.2kbase 밴드 하나만 보이겠죠. 이번에는 MAMH1이라는 다른 리스트럭션 엔자임을 써서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MAMH1은 GGATCC라고 해서 이퀄런과는 좀 비슷하지만 다른 자리를 자릅니다. 자, 이걸로 자르면 역시 또 휴먼 지롬에 한 100만 개 가까이 자리겠죠? 하지만 이 자리는 어차피 다 안 잘릴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똑같이 프로브 X로 만약에 서던 블라스를 한다면 이 자리에 SMP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 두 개의 밴드를 보이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RFLP는 특정 엔자임과 특정 시퀀스 프로브의 조합으로만 나타납니다. 엔자임이 바뀌거나 프로브가 바뀌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찾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대개 이런 RFLP는 많은 경우에 실험하다가 우연히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휴먼 지네틱 마커가 부족했던 시절에는 이런 걸 우연히 찾았다는 것 자체가 논문이 됩니다. 뭐 우연히 찾았든 뭐 의도적으로 찾았든 간에 보시면 특정 자리에서 이 MSP1이라는 엔자임을 잘랐을 때 새로운 RFLP를 찾았다 하는 게
이 80년대 새로운 한편의 논문으로 나오는 거죠. 보시면 그러니까 실제 이제 서던블러 사진을 보면 이렇게 좀 지저분합니다. 사실 프로브가 아주 스페시픽하게 잘 안 붙어서 그렇긴 한데요. 보시면 여기 5.8 KB 밴드가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 또 2.4 KB 밴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2.4 KB 밴드를 2번 L1, 5.8 KB 밴드를 1번 L1이라고 하고, 사실 이제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X 크로모솜이 있다 보니까 이건 이 여성은 2.4 KB 밴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E 타입이고요. 2번 호모고, 이분 남성은 이제 2.4만 보이니까 E 하나만 있는 거, L 하나만 있는 거고, X 크로모솜이니까. 이 여성은 5.8과 2.4가 둘 다 있으니까 1, 2 헤테로. 이 남성은 역시 2만 있고, 이 남성의 경우는 1만 있는 호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RFLP는 기본적으로 그 자리가 잘린다, 안 잘린다 두 종류의 엘리를 가지는 노컷입니다. 그리고 지노타입은 대개 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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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잘림, 안 잘림, 안 잘림 이렇게 세 종류의 지노타입이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VNTR입니다. 미니 세털라이트라고도 하는데요. VNTR은 Variable Number of Tandem Repeats의 약자입니다. 이 말뜻을 해석해보면 repeat, 반복서입니다. tandem repeat, 이렇게 앞뒤로 다다다닥 붙어있는, 연달아 붙어있는 리핏입니다. variable number, 이 리핏의 숫자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자리가 4번 반복, 6번 반복, 5번 반복, 3번 반복, 7번 반복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리핏의 숫자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이게 마이오시스를 할 때 리커미네이션이 되면서 숫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커미네이션 때 서로 호몰로그스 시퀀스끼리 이렇게 크로마티드를 교환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런 비슷한 시퀀스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 자리랑 우연히 요 자리랑 사이에 크로스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가밋 정자나 난자는 요렇게 만들어진 즉 7카피가짜리 크로마티드를 받는 정자와 요렇게 3카피짜리 크로마티드를 받는 정자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리핏 시퀀스는 물론 뭐 맨날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런 리핏의 넘버의 변화가 다른 자리보다는 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휴먼 지놈 속에 좀 많은 베리에이션을 보일 수 있고 그 때문에 엘릴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퀄한 엔자임을 자르고 이 자리를 프로브로 서든블러트를 한다면 이 프레그먼트가 예전에 RFLP 때처럼 뭐 잘린다 안 잘린다 두 종류가 아니라 만약에 이 리핏 단위가 100이라면 뭐 100배수씩 늘어나면서 여러 종류의 프레그먼트들이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VNT를 여러 개를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프로브를 여러 종류를 써도 되고요. 사실 휴먼 지놈에 여러 군데 반복되는 그런 서열을 프로브로 쓰면 그 프로브는 휴먼 지놈이 여기저기 달라붙겠죠. 그러다 보니까 휴먼 지놈에 존재하는 골고루 있는 이 VNTL들을 커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VNTL 여러 개를 커버하도록 이 디자인을 해서 전경동을 하면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종류의 밴드 사이즈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을 마치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른 형태의 패턴이 나온다고 DNA 핑거프린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985년에 이 VNTR의 존재를 밝힌 논문인데요. 네이처에 실린 논문입니다. 이 마이오글로빈 진의 1번 인트론에 있는 이 반복 서열의 일부를 잘라다가 얘를 여러 개 이어붙여서 프로브로 사용했고요. 이 프로브를 사용해서 여러 종류의 엔자임을 잘라보면서 서든블러트를 보면 밴드가 이렇게 우다다다닥 나오는데 이게 사람마다 많이 달라서 이걸 사람과 사람을 감별하는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DNA 핑거프린팅은 이 법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제일 왼쪽 레이는 범행 현장의 그 피해자의 DNA고 두 번째는 피해자에게 아닌 다른 범행 현장에 있는 아마도 범인의 것으로 생각되는 샘플에서 나온 DNA이고요. 오른쪽 세 개는 유력한 용의자 3명의 DNA에서 만든 핑거프린트 사진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용의자 1, 2, 3번 중에 누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왼쪽 그림은 C가
child, 아이의 DNA이고요. 왼쪽 M이 엄마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F1, F2가 누가 진짜 아빠인지 구별하기 위한 두 명의 아빠 후보입니다. 자, 보시면 C가 가지고 있는 이 밴드들이 일부는 M하고 일치하고 일부는 F1, F2 중에 F1과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보고 F1이 C의 친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98년 네이처에 실린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돌리, 세계 최초의 복제 동물 복제양 돌리가 탄생했죠. 이게 진짜 복제된 것이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돌리의 DNA 그리고 돌리에게 실제로 핵을 공유한 공유자 양의 DNA 그리고 거기서 얻은 세포의 DNA 이 세 개를 다른 1번부터 12번 다른 양들의 DNA와 비교해 봤는데 다른 양들과 달리 이 돌리가 U 또는 C와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DNA 핑거프린팅은 개체와 개체의 감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